박완서 장편 소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네 번째 이야기. 때로는 쭉정이도 분노한다.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 마당에서 펌프질하는 소리, 아이가 칭얼대는 소리, 여자들이 두런거리다가 킬킬대는 소리, 밥이 뜸드는 냄새, 그리고 우리 집 된장만의 그 구뚤한 냄새.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울려 집안을 자욱하게 채우고 있었다. 아, 이 자욱함. 그건 음향이나 냄새가 아니라 생활이요 평화였다. 그러나 현실일 리는 없었다. 나는 행여나 그 달디단 자욱함이 셀까봐, 꿈에서 깰까봐 이불을 꼭꼭 여미고 비몽사몽간의 몽롱한 시간을 즐겼다. 자나, 착하지? 어서 들어가 고모 좀 깨워라. 잠꾸러기 고모 머리 좀 꺼들어도 괜찮다. 어서, 착하지? 엄마가 찬이를 살살 꼬시는 소리. 아서라, 실컷 자게 내버려 둬라, 세상에. 그 약한 게 얼마나 고단하겠냐. 할머니 나직하고 인정스러운 음성. 할머니까지 계시다니. 이불을 벌떡 젖히니 창호지에 아침 햇살이 재질듯이 들이비치고 있었다. 그제야 이제 우리 식구의 재회에 현실감이 생겼다. 우리 식구뿐이 아니라 개성서 피난 내려온 큰 숙분의 식구들까지 몽땅 도남동 집에 모여 있었던 것이다. 도남동 집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소리 안 나게 그 틈으로 마당에 들어서서 제일 먼저 본 것은 오빠였다. 오빠는 한 손으로 지팡이 자루를 만지작거리며 어둠이 모락모락 고여온 마당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자세로 마루에 걸터 앉아 있었다. 거의 투명할 정도로 흰 피부와 바싹 여인 몸에 엷은 옥색 옥양목 바지 저고리는 헐렁한 대로 너무 잘 어울려 학같았다 오빠를 저렇게 환상적으로 멋부려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더 있을까? 엄마와 찬이의 무고함까지 함께 확인한 셈이었다. 오빠는 우리를 보자마자 지팡이를 짚고 벌떡 일어섰다. 오빠가 일어설 수 있다는 데 대해 올케와 나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고 그 바람에 이 방 저 방에서 여러 사람들이 뛰어나왔다. 할머니까지 개성 숙부네가 6식구, 우리가 6식구, 모두 12식구가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우리는 여태 최악의 경우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펼쳐진 이 행복한 대단원에 얼른 적응을 하지 못했다. 딴 사람 얼굴은 쳐다도 안 보고 그저 오빠만 바라보면서 어머머, 오빠 일어섰네. 어쩜 당신이 일어서는구려. 소리만 연발했다. 일어서기만 하는 줄 아냐? 걷기도 한단다. 엄마가 자랑스럽게 거들면서 걸어보라고 오빠를 격려했다. 오빠는 우리 앞에서 대돌 위를 거의 중문간 있는 데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왔다. 올케가 눈시울을 붉혔다. 한 번 더 걸어볼까? 이번엔 오빠가 자청해서 중문간까지 한 번 더 갔다 왔다. 나는 눈으로 몇 번이나 이 감격적인 장면에 참여하고 있는 식구 수를 세었다. 12명, 그대로였다. 개성 숙분에는 원은 7식구여야 한다. 역시 명서가 빠져 있었다. 올케는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았다. 12명이라면 다 제 속으로 난 자식이라 한들 한두 명 줄거나 늘어도 모를 대식구였다. 하물며 사촌 시누이 하나쯤 안 보이는 게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할머니가 먼저 너희들은 어쩌면 식구 하나 준 것도 모르냐고 나무랐다.
역시 그랬었구나. 나는 그제야 내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서 마루에 벌렁 나동그라지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나는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고. 명서가 나한테는 다녀갔노라고 말하지 않았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야지. 그건 동기간의 우애보다 훨씬 깊은 사랑의 고백 같은 거니까. 관절염으로 국민학교도 다니다만 명서는 늘 시름시름 앓았다. 여름 난리통에는 잘 얻어먹지도 못하고 마을 분위기도 흉흉해서 그랬던지 몸져 누운 날이 많았다. 그 애 때문에 피난도 선뜻 못 떠나고 있다가 맨 마지막으로 떠나와 겨우 도남동 우리 집에 도착하니 집은 비어있고 그 다음 날로 후퇴령이 내렸다. 그러나 병자와 노인을 거느린 숙부 내외로서는 아무리 죽자꾸나 발버둥쳐 보았댔자 도남동 집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점이었을 것이다. 작은 집, 큰 집이 한 서울 장안에서 겨울을 나면서 어찌 그리 모르고 지낼 수가 있었다냐. 벨 숭악한 세상도 다 있지. 할머니가 억울해하며 한탄하시는 것은 흉악한 세상에 대해서라기보다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고통을 따로따로 견딘 데 있을 터이나 내 생각은 달랐다. 두 집의 고난과 불행이 서로 얽히고 설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엉망진창이 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기쁨은 나눌수록 늘어난다는 것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아마 숙부네가 우리 집에 와 있지 않았다면 우리 식구의 기쁨은 좀 더 거침없고 원색적이었을 것이다. 어머님도 이 좋은 날 그 얘기는 천천히 하시지 않고요. 수모도 그런 걸 느꼈는지 이렇게 명서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좋아하지 못할까봐 면구스러워 했으나 한 번 거둔 웃음은 되살아나지 않았다. 그래도 할머니는 명서가 죽었다는데 울지도 않느냐고 언짢아 하셨다. 나는 그게 순전히 나를 겨냥한 나무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 애가 나를 유난히 따랐다는 걸 알고 있었다. 속으로 저런 독한 년 하고 괘씸해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어른들이 그런 나무람은 처음이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안 울어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 야단을 맞고서야 누가 울음포를 터뜨린 것처럼 통곡이 쏟아져서 걷잡지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그냥 밋밋하고 덤덤하게 굴었다. 울음처럼 자유자재로 되지 않는 것도 없었다. 도남동 집엔 방이 셋밖에 없었고 안방이 제일 컸다. 안 그래도 집에 돌아온 첫날이니까 함께 자는 게 자연스러웠겠지만 아무튼 우리 6 식구는 안방에 모여 잘 수밖에 없었다. 다리가 정말 다 나은 거예요? 우리 식구끼리의 오붓한 자리가 되자 올케가 재차 그걸 확인하려고 했다. 오빠가 대님을 끌렀다. 이 야가 걷는 걸 보고도 그러네. 감쪽같이 아물었어. 야. 그렇게 쉬 아물 줄 몰랐어요. 잘 먹어야 한다는데 보약은커녕 괴기국 한번 제대로 끓여 먹인 적이 없잖아요.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허구한 날 소독하고 심 박는 걸 차차 줄이니까 어느새 3살이 나오더라. 생각해봐라. 3살이 나오고 싶어도 그놈의 심을 그렇게 많이 쑤셔박으면 무슨 수로 나오겠냐. 엄마는 오빠의 상처가 더디 아문 게 올케 때문인 것처럼 말해서 올케를 무한하게 만들었다. 오빠는 잠자코 바짓가랑이를 걷어올리고 종아리를 내보였다. 정말 감쪽같이 아물었는데도 나는 생생한 총구멍을 처음 보았을 때와 다름없이 끔찍하고 혐오스러웠다. 종아리가 북어처럼 말라붙었기 때문일까?
부스럼 자국만한 검푸른 상처 자국이 유난히 크고 음흉해 보였다. 엄마가 아무리 그 구멍에 새살이 나온 게 자기 공처럼 말해도 나는 안 믿었다. 그 구멍을 메운 새살은 올케와 나의 춥고 외롭고 남루하고 공포스러운 북행길의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먹고 자랐을 것이다. 어찌 그 어둠, 그 추위, 그 막막함을 잊을 수 있을까? 그건 내안 깊은 오지에 오빠의 상처보다 훨씬 흉악하고 어두운 상처가 되어 서리서리 또아리 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엄마는 우리가 견디어온 것에 대해선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러나 공치산 하고야 말았다. 내가 뭘 했냐? 임진강은 건너지 말랬지? 내 말대로 했으니까 너희들이 무사히 살아 돌아왔다는 투였다. 올케가 잠자리에서 오빠에게 이제 수면제를 안 먹어도 잘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 대답도 오빠가 하기 전에 엄마가 먼저 했다. 잘 자고 말고 그 약 떨어진 지가 언젠데 자긴 잘 자는데 식은땀을 많이 흘려서 걱정이다. 어떨 땐 아침에 일어나 보면 물에 떠서 잤나 싶다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는 오빠 건강을 걱정하기보다는 또 옳게 가슴이 내려앉겠구나. 저런 소리는 내일까지만이라도 참았다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했다. 거기까지가 어제 기억의 끝이었다. 한 방에 모여 자면서 식구들의 각기 다른 숨결을 가려 들을 새도 없었으니 아마 내가 제일 먼저 잠이 들었나 보다. 조카들이 세근대는 숨결, 엄마의 불을 붙듯이 푸푸대는 숨소리, 오빠의 아득한 데서 들려오는 듯한 신음이 섞인 불규칙한 코고름. 피부치들의 이런 수면의 소리들은 같이 잘 땐 지겨워한 적도 있었건만 안 들을 때는 가장 그리운 식구들의 개성, 소리로 바뀐 몸냄새 같은 거였는데 12식구가 받는 아침상은 굉장했다. 우리 집에 있는 상이 다 나왔는데도 상 위에 밥그릇을 놓고 끼어앉기가 마땅치 않았다. 반찬은 푸성귀 천지였지만 잡곡밥이나마 넉넉했다. 나는 내가 끼니 걱정을 하지도 양식을 마련해 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김이 무럭무럭 나는 더운 밥상을 받을 수 있다는데 나른한 행복감을 느꼈다. 그러나 굉장하다는 건 그런 좋은 기분이나 넉넉함과는 다른 뜻이었다. 노소나 남녀나 체면을 가릴 것 없는 그 개걸스러운 식욕 때문에 12식구가 완전히 가족의 개념을 떠나 각자 밑빠진 위를 지닌 순전한 먹는 입으로 보였다. 그 쩝쩝거리고 와삭거리는 입은 남보다 더 먹기 위해 발동을 건 것처럼 사정없이 움직이고 눈빛은 더 먹는 자를 용서할 수 없다는 저의로 잠시도 안정을 못 찾고 희버뜩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건 사람의 식구도 아니다. 짐승의 식구지. 나는 그따위 건방진 생각도 할 수 있는 주제에 움직이는 발동기의 피대줄에 말려들듯이 얼떨결에 그 무자비한 식욕에 편승했다. 그건 식욕도 아니었다. 설명될 수 없는 적의였다. 나는 이 엄청난 식욕을 누가 먹여 살리나 보다는 분가를 생각했다. 워낙 따로 살던 식구지만 12명이 한솥밥을 먹는다는 것은 군대나 고아원의 통솔력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었다. 겨우 한 끼를 같이 먹으면서 나는 한시바삐 가족과 친척의 한계를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대가족의 경험이 처음도 아니건만 그러했다. 1년에 적어도 2번 이상은 박적골에서 할머니의 직계가족이 다 모였었다. 고모네까지 모이면
20명이 넘었지만 많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집도 컸지만 위계 질서가 있었다. 위아래 턱이 있었고 남녀가 유별했고 딸과 며느리가 주객처럼 입장을 달리했다. 그건 음식 층하하고는 다른 각자에겐 가장 편하고 남보기엔 점잖고 아름다운 질서였다. 따라서 혼란이 있을 턱이 없었다. 이렇게 식구가 다 모여보기가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할머니가 감개무량한 듯이 말씀하셨다. 할머니는 내 속을 꿰뚫어 보신 걸까? 여기 모인 식구들이 다 내 새끼들이라고 강조하고 싶은 눈치였다. 아귀 같은 손자들 사이에 끼어앉은 할머니는 아주 조그맣고 누르면 아삭거리면서 바스라질 듯이 무게도 진기도 없어 보였다. 그 조그만 몸에서 이렇게 많이 퍼진 것이다. 할머니 입장에서야 군 식구라곤 하나도 안 섞인 알토란 같은 내 식구일 터였다. 좋으시겠어요. 흡족하시죠 할머니? 좋긴. 박조골에 모였을 적에다 대봐라. 내 생전에 이렇게 한 귀퉁이가 허룩해질 줄 누가 알았겠냐. 늘 짓무른 것처럼 깨끗이 못한 할머니 눈가가 더욱 진물진물해졌다. 삼남 일녀를 둔 할머니였다. 하나도 험한 꼴 안 보고 다 잘 기르셨건만 입버릇처럼 손이 귀하다는 걸 한탄하셨다. 딸은 손으로 치지를 않으셨으니까. 당신의 새 아드님한테서 난 아들 손자가 둘밖에 안 되니 한 아드님은 절손을 면치 못할 것을 생각하여 허전도 하셨으리라. 그러나 손을 보지 못한 막내 아들은 옥중에서 죽었단 소리만 듣고 시신도 거두지 못했고 고명딸내 네 식구하고는 소식이 두절됐고 한 번도 슬아를 떠나본 적이 없는 손녀가 죽는 꼴까지 보신 게 불과 반년도 안 되는 사이에 연달아 일어났으니 노인네가 저만큼 잡숫고 기력을 부지하시는 것도 응석이 통할 리 없는 난리통이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노을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는 말이 응석의 경우처럼 적절히 들어맞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따로 나가 사는 게 유리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숙부네라는 건 곧 밝혀졌다. 아침을 먹자마자 숙부는 광에서 지게를 꺼내 지고 나갔고 숙모는 광주리를 이고 나갔다. 숙부는 도남시장 근처에서 지게벌이를 하고 숙모는 뚝섬 살고지다리 밑에 가서 포성기를 받아다가 역시 도남시장에서 버려놓고 판다고 했다. 두 분은 씩씩하고 명랑했다. 두 분이 그렇게 벌면 고기 반찬은 못해 먹여도 그날 먹을 양식을 사는 것은 문제도 없다는 것이었다. 두 분이 우리 식구를 먹여 살리는 것이지 우리한테 신세지고 있는 것은 집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고 센 게 빈집이었다. 신한탕 뒤 우리 골모만 해도 사람이 사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었다. 나는 조급하게 작은 집 식구를 덜어내려고 한 자신이 부끄러워서 더 그러했겠지만 차마 숙부가 지게를 지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지게 짝대기를 붙들고 늘어지는 신용을 다 했고 옳게도 옆에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곧 무슨 장사든지 해보겠노라고 손을 비볐다. 사람들이 돌아와 장이 서고 장돌뱅이 짓이라도 해서 식구들 배불리 먹일 수 있으니 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러면서 숙부는 지게짝대기를 내 손에서 빼냈다. 내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진 것은 숙부의 힘이 세서가 아니라 어떤 권위에 압도되어서였다. 숙부가 지게꾼답지 않게 빛나 보였다. 그거야말로 장손의 책임감에서 우러난 권위가 아니었을까. 숙부는 물론 장손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맞으니까 오빠가 장손이지만
엄마는 남편을 여의자마자 종부의 멍에를 훌훌 벗어던지고 시부모 슬하를 떠났다. 대신 둘째인 숙부가 여태껏 고향을 지키고 노부모를 봉양하고 봉제사하고 서산에 벌초하고 전답을 갈아 그 어려운 일제 말기에도 대소가가 모였다 하면 잔치요. 떠날 때는 바리바리 실어보내고 싶어 했다. 작은아버지 그래도 지게는 너무했어요. 왜? 지게가 어디래서? 지게벌이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명서 어드럽게 죽은 줄 알긴 아는? 숙부는 그 말 한마디를 오금박듯이 매몰차게 하고는 휑하게 나가버렸다. 숙부답지 않은 결기였다. 그래도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지게벌이라도 할 수 있지. 지난 겨울을 우리가 어드럽게 넘긴 줄 아는? 너희 집에 남아있는 양식이 어디 몇 알 됐냐? 그렇다고 할머니 끼니를 걸을 수가 있겠는? 죽어가는 아이 약은 못 써도 곡기를 끊게 할 수가 있겠는?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다고 종점에 있는 양조장을 접수한 인민군 눈에 작은아버지가 뛰어가지고는 소주 고는 법을 물어보더래. 약주술이 아마 많이 남았더랬나 봐. 우리야 약주로 소주 내리는 거야 선수잖냐. 그래서 거기 다니면서 제강 얻어오는 걸로 연명했다 너. 우리 명소도 제강 먹고 취해서 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었으니 그것도 복이라면 복이지 뭐. 숙모는 슬픈 이야기를 하나도 안 슬프게 담담하게 말했고 나도 슬프기보다는 화부터 났다. 아니 좋은 세상 만났다고 지게도 질 수 있는 분이 그 몹쓸 세상에선 도둑질이나 하면 어때서 소주 내리는 기술을 팔아서 겨우 제강을 얻어다 먹었담. 나는 현조동에서 우리가 누린 풍요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지만 너무도 선량한 숙모에게 차마 그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요새는 지게벌이보다 낙가마벌이가 더 쏠쏠하시단다. 시장만 예전처럼 번창하게 되면 아주 낙가마로 나서실 모양이더라. 그러니까 너무 안 돼 말아라. 숙모가 되레 나를 위로하려 들었다. 낙가마는 무얼 파는 장사인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다. 나도 잘은 몰라도 물건 같은 거간 같은 건가 보더라. 장이 서긴 해도 광주리 장수들이 파는 푸성기 말고는 새 물건이 어디 있냐? 다 쓰던 물건이나 입던 옷까지 아니면 구제품이지. 그런 걸 팔러 나오는 사람도 제 물건도 있지만 남의 집에서 훔친 것도 많다더라. 전을 버리고 앉은 사람도 제 가게 가진 사람들은 없고 제 가게 가진 이들이야 돈푼이나 있는 사람들이 무엇하러 벌써 서울에 기어들어오겠는. 우리 푸성기 장수들처럼 다들 문 닫은 남의 가게 추녀 끝에서 전을 버리고 장사들을 하는데 고물이 어디 일정한 값이 있냐. 사는 사람은 후려때려 헐값에 사려들고 가지고 나온 이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고 이럴 때 낙가마가 흥정도 붙이고 싼 건 자기가 샀다가 되팔기도 하고 그런다더라. 파는 사람들도 낙가마를 통하는 게 직접 파는 것보다 한 푼이라도 더 받게 돼 있다는구나. 그러니까 전 가진 사람들이 낙가마를 매겨 살리는 셈이지. 왜 그러는지 잘은 몰라도 직접 가져오면 똥값을 부르다가도 낙가마를 통하면 제값을 쳐준다니까. 전 가진 이들도 물건 잘 몰아오는 똑똑한 낙가마를 몇 명 거느리지 않고는 장사를 해먹을 수가 없대. 시장 인심이 참 고맙더라.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붙어먹고 살 수 있는 인총을 늘려주니 말이다. 그러니까 미천 안 드는 중간 도매상 같은 거로군요. 올케가 사뭇 진지하게 참견을 했다. 미천이 없으니까 못 드리지 미천만 있으면 돈도 더 벌 수가 있대. 너희 작은아버지도 미천을 만들어서 좋은 물건은 제값 받고 파는 게 소원이란다. 아무튼 그 세상 물정 모르던 양반이 물건값이 환하다니까. 여자들 사로마타 값까지 안다면 말 다 했지 뭐냐.
아이고 작은 어머님도 아무리 세상에 입던 빤스를 내다 파는 여편네가 다 있을라고요. 올케가 입을 가리고 거렸다. 그럼 우리나라 여자가 어드럽게 제 가랑이에 끼었던 걸 내다 팔겠니? 그건 아니고 외국서 오는 구제품 중에 그런 게 있다더라. 부자 나라에선 사루마타도 한 번 입고 버리는지 새 것 같대. 감은 또 어찌나 하늘하늘하고 얇은지 꼭 쥐면 주먹 안에서 괴지도 않고 입으면 찰싹 달라붙는 게 매끈매끈한 살성하고 똑같아서 안 입은 것 같단다. 그래서 양색시들은 그것만 구해달랜대. 세상에 망측해라.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젊은 것들은 은근히 호기심이 동했다. 서방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신거미싱도 아무리 못 받아도 쌀 한 가마 값은 받을 수 있다네. 곁에서 듣고만 있던 엄마가 불쑥 숙모의 말을 되받았다. 얼토당토하는 소리 같지만 엄마는 작은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된 우리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만회해보고 싶은 눈치였다. 그건 우리도 아주 빈털터리는 아니라네 하는 소리와 다름없었다. 그 후에도 우리끼리만 있을 때는 자주 싱거미싱으로다 우리의 길을 살리려 들었다. 그러나 그 싱거미싱도 숙부네가 우리 집을 지켜주었으니까 나만 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어림도 없었다. 시장이 서고부터는 손을 안 탄 빈집은 없다시피 했다. 한강 이남에서 오는 장사꾼까지 합세를 해서 상품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일용품의 주 공급처가 빈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해방 후 조잡한 대로 자리를 잡아가던 공산품의 생산이 중단되고 파괴만 일삼은 지가 1년이 되오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제강을 빌어다 병든 딸에게 먹일지언정 흔해 빠진 빈집 담하나 넘을 엄두를 못 낸 숙부가 노린내 나는 구제품 아니면 작물이 분명한 물건들이 거간 노릇이나 해서 구전을 얻어먹는 짓은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것은 슬픈 코미디였다.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것처럼 우리 집에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다. 사람이 저마다 설명될 수 있는 부분으로만 돼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할까 싶기도 했다. 우리는 숙부의 변신에 가까운 처신 때문에 얻어먹는 신세를 그닥 힘들어하거나 조바심하지 않고 지낼 수가 있었다. 어쨌든 숙부는 매일같이 하루 벌어 하루치 쌀을 팔아가지고 들어왔다. 물론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었다. 어느 날 쌀자루가 묵직하다 싶으면 다음 날은 날씨가 굳어 지게벌이밖에 못했다고 쌀 대신 간 고등어 따위를 들고 들어오기도 했다. 벌이가 신통치 않을수록 밥이나 곱으로 주길 짠 반찬을 사오는 건 숙부 나름의 호기요 기죽지 말라는 신호였다. 날씨가 굳지 않아도 재수가 나빠 한 푼도 못 벌 때도 있었다. 호기 부릴 기력도 없는지 공쳤다고 맥 빠진 소리를 하고 들어올 적도 있었다. 그럴 때는 어김없이 엄마가 나서서 싱거미싱을 가지고 숙부를 위로했다. 서방님, 걱정 마시오. 쌀 떨어지면 싱거미싱을 내다 팔면 될 텐데 무슨 걱정이에요. 손속이 안 날 때는 며칠 푹 쉬시는 게 수예요. 그 소리만 나오면 숙부는 어떻게든지 싱거미싱만은 지켜야 된다는 비장한 각오가 절로 얼굴에 나타나곤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틀림없이 손속이나 두툼한 쌀자루를 지고 들어왔다. 그 무렵 우리 12 식구의 생존이 버팀목이 되어준 것은 싱거미싱과 지게짝대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만일 그중 하나만 삐거덕해도 균형을 잃고 당장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물론 숙모가 채소 장수해서 벌어들이는 목도 수월치 않았다.
배 속이 시퍼래질까봐 겁이 나도록 채소를 실컷 먹을 수 있는 것도 숙모 덕이었다. 그러나 숙모는 결코 자기 벌이를 내세우지 않았고 여자 벌이로 자고로 쥐벌이라는 겸손으로 일관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게 숙모는 한 번도 꾀부리지 않고 천직처럼 덤덤하게 광주리를 이고 나갔다. 숙모는 하루도 공치는 날이 없었다. 때는 바야흐로 뚝섬 벌판에 푸성귀가 지천일 때니까 공을 치려야 칠 수도 없었다. 우리 식구 중에 가장 충족돼 보이는 게 숙모였다. 숙부가 더는 소시를 거느릴 수 없게 된 것도 숙모가 고생을 고생인 줄 모르게 하는 진짜 원인이란 생각이 들 때처럼 우리의 기생이 죄스러울 적도 없었다. 숙부의 출근은 늘 느지막했다. 요새는 지게도 안 지고 나갔다. 도남시장에서 숙부는 낙가마 박씨로 통했다. 아마 지게만 졌더라면 박씨보다는 박서방이 더 어울렸을 것이다. 그것만 해도 어딘지 몰랐다. 가끔 집까지 찾아오는 사람도 생겼다. 필요한 물건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팔아달라고 부탁하러 오기도 했지만 얼마나 나갈 물건인지 감정을 의뢰하러 오는 사람도 있었다. 숙부는 하루하루 그럴듯해졌다. 그러나 그날 찾아온 사람은 그런 장사꾼이나 작물 아비하고는 첫눈에 눈빛부터 달라 보이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신사복 차림이고 한 사람은 염색한 군복 차림이었다. 둘 다 성북경찰서 사찰계 형사라고 했다. 숙부를 찾았지만 숙부가 나서고 나서도 당장 연행하지 않고 비어있는 문간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온 집안 식구가 사색이 됐다. 작은 숙부가 인민군 밥해준 것이 죽을 죄가 되어 사형당한 게 작년 겨울의 일이었다. 문간방에서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엿듣고 싶어도 한 사람은 툇마루에 걸터앉아 지키고 있어서 여의치 않았다. 한참 만에 숙부가 방 안에서 풀려나고 다음엔 나를 들어오라고 했다. 처음에 우리 식구를 쫙 훑어볼 때 나한테 머문 시선이 심상치 않더니만 걸려든 것이다. 숙부가 서울에 남아서 한 일을 알고 있는 대로 되라고 했다. 현저동 인민위원회에서 일한 것 때문에 걸려든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자 겁날 게 없었다. 나는 남쪽으로 피난을 갔다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건 우리 식구끼리만 벌써부터 입을 맞춘 거였는데 하도 여러 번 반복 연습을 해서 나는 그만 숙부도 그렇게 알고 있겠거니 하고 있었다. 왜 거짓말해? 죽고 싶어? 형사가 책상 모서리를 탁 치며 일가를 하더니 벌떡 일어섰다. 숙부하고 나하고 말이 맞지 않은 것이다. 그는 나하고 숙부를 서까지 같이 연행해 갈 기세였다. 목표는 숙부였는데 나는 덤으로 그의 밥이 된 것이다. 누군가 숙부를 고발한 거였다. 겨울에 인민군하고 으스대며 같이 다니는 걸 가짜게 보았는데 요새 시장에서 어슬렁거리는 폼이 저들이 간첩질 하도록 남겨놓고 간 것이 틀림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고발이 들어온 이상 확인해 볼 의무가 있어서 온 것이지 처음부터 별것 아닐 것 같은 심증이 가는 고발이었는데 안 해도 될 거짓말까지 하는 걸 보고 부쩍 의심스러워지기도 했거니와 혼도 내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나중이고 당장은 천지가 샛노래지도록 무섭고 떨렸다. 작은 숙부도 남의 고발에 의해서 그 지경을 당했다. 이번에도 또 고발이지만 연행까지 당하는 건 순전히 내 잘못이었다. 집에서 성북경찰서까지는
골목을 나가 신한탕 앞에서 꺾여서 천변을 끼고 200m쯤 가다가 널찍한 양회 다리만 건너면 곧이었다. 나는 그동안 목청껏 악다구니를 쳤다. 공포감이 극에 달하니까 돌변해서 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졌다. 하고 싶은 말을 저 회색 건물 안까지 끌려 들어가기 전에 다 해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안에만 들어가면 알지 못하는 딴손으로 넘겨지고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말 것 같았다. 그건 우리 집안 형편을 다 살펴보고 우리를 끌고 가는 사람에 대한 일종의 믿음이랄까, 친밀감일 수도 있었다. 별의별 소리를 다 했다. 그러나 애원은 아니었다. 그래, 우리 집안은 빨갱이다. 우리 둘째 작은아버지도 빨갱이로 몰려 사형까지 당했다. 국민들을 인민군 치하에다 뺑기쳐 두고 저네들만 도망갔다 와가지고 인민군 밥 해준 것도 죄라고 사형시키는 이딴 나라에서 나도 살고 싶지 않아. 죽여라, 죽여. 작은아버지는 인민군에게 소주를 과 먹였으니 죽었사지. 제강 얻어먹고 취해서 죽은 딸년의 술 냄새가 땅속에서 아직 가시지도 않았을라. 우리는 이렇게 지지리도 못난 족속이다. 이래 죽이고 저래 죽이고 여기서 빼가고 저기서 빼가고 양쪽에서 쓸만한 인재는 체질하고 키질해서 죽이지 않으면 데려가고 지금 서울엔 쭉정이밖에 더 남았냐? 그래도 뭐가 부족해 또 체질이냐? 그까지 쭉정이들 한꺼번에 불사질러버리고 말지. 대강 이런 소리를 입에 거품을 물고 퍼부어 댔다. 사설은 무한히 복받치는데 시간과 목청은 모자라 눈앞이 아뜩하면서 현기증이 왔다.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은 조금도 거짓이 아니었고 내가 한 말 중 가장 가슴을 저미는 듯하여 눈물이 핑 돌았다. 양회 다리를 건너자마자 두 형사가 저희끼리 뭐라고 쑥덕대더니 한 사람만 서로 들어가고 우리를 신문한 형사는 우리를 앞세우고 다시 양회 다리를 건넜다. 그는 우리 집 앞에서 말없이 숙부를 놓아주고 나만 데리고 딴 데로 가려고 했다. 숙부가 걔를 어디로 데려가느냐고, 풀어주면 같이 풀어주고 데려가려면 같이 데려가라고 항의를 했다. 해롭게 안 할 테니 염려 마시오. 그의 말씨가 온유하고 점잖아 믿음이 갔다. 그러나 그가 데리고 간 데는 집에서 얼마 안 되는 향토방위대라는 청년단 건물이었다. 나는 그 문 앞에 딱 버텨 서면서 여기다 넘기려거든 차라리 경찰서로 데리고 가라고 말했다. 구 28 수복 후 반공을 표방한 이런저런 청년단체한테 조리를 돌리듯이 끌려다니면서 당한 생각을 하면 치가 떨렸다. 넘기다니? 무슨 소리요? 취직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취직 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지만 월급을 받는 그런 자리 같지는 않았다. 그는 나를 총무부장한테 소개하고 나서 성질은 좀 사납지만 학벌은 넘치니 잘해보라고 하면서 가버렸다. 맞춤한 여 사무원을 한 명 구해달라는 부탁을 전에서부터 받고 있었던 모양이다. 여 사무원이 아니라 급사였는지도 모른다. 나를 흘끗 쳐다보는 총무부장의 태도에는 넘친다는 학벌을 버거워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그리고 월급을 줄 것도 아닌데. 하긴 여기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선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부장들만 있지 대원이 없어서 일손이 달리지만 아가씨들이 할 일은 마땅치가 않아. 공문 작성할 줄 아슈? 이런 소리를 주섬주섬 두서없이 늘어놓았다. 꼭 내가 취직을 부탁하고 그는 무슨 말로 거절을 해야 하나 난처해야 하는 형국이었다. 나는 이 살벌한 최전방 도시에 취직 자리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거니와 바로 전까지 구속되어 조사받고 고문당할까봐 전전긍긍했던 몸이니 얼씨구 집으로 가도 좋으련만 미적거리고 있었다.
한 푼도 못 받아도 좋으니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는 생활을 해보고 싶었다. 아침에 집을 면하고 나올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황홀했다. 더군다나 그때의 내 안목으로는 그런데도 충분히 권력기관으로 보였다. 여태 권력기관에서 당하기만 했으니 한번 그 내부에 있어 본들 어떠랴 싶었다. 실은 어떠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빌붙고 싶게 매력적이었다. 식구마다 장돌뱅이로 나섰는데 나 하나쯤 이런 데 있다는 것도 식구들에게 힘이 되리라는 치사한 생각은 또 얼마나 감칠맛이 있던지. 나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드디어 총무부장의 입에서 내일부터 출근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총무부에서 마주 바라보이는 빈방에는 번들거리는 피아노가 한 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게 그렇게 사치스럽고 평화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다. 우리 집에서 과히 멀지 않은 이 건물은 본디 성신여고 기숙사 자리였다. 이제나 저제나 조바심하고 있던 집안 식구들은 이 뜻하지 않은 소식을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기뻐해 주었다. 어쩌다 아전이라도 하나 배출한 바닥 상것들의 경사에 견줄만 했다. 내가 은근히 좋아하는 것은 괜찮지만 식구들이 좋아하는 것은 보기가 괴로워서 월급도 없다더란 소리를 강조했다. 그러나 식구들은 기죽지 않고 그런 데는 월급은 없어도 생기는 것은 좀 있을 거라느니 쌀 배급은 있을 테니 두고 보라느니 나보다 한술 더 떴다. 다음 날 나는 아주 곱게 차려입고 출근을 했다. 하늘하늘한 조제 치마에다 하얀 수저고리를 받쳐 입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맞춰만 놓고 얼마 못 신은 구두까지 신으니 발은 옥죄는데도 발밑은 고무공을 밟는 것처럼 탄력 있게 느껴졌다. 마냥 출렁이는 마음 때문이었다. 내 첫 출근은 내가 생각해도 이 밝고 정원까지 딸린 건물과 잘 어울렸다. 총무부장도 어제의 떨떠름한 태도와는 달리 역시 사무실에는 여자가 있고 볼 일이라고 싱글벙글했다. 부장이 방위부장과 감찰부장한테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켰다.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방을 하나씩 차지하고 있었지만 대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눈치껏 관찰을 해봐도 자치단체인지 관변단체인지도 분명치 않았다. 감찰부장의 인상이 가장 표독해 보이는 것은 빨갱이 조지는 걸 주 업무로 삼던 청년단하고 비슷했지만 그가 꽁무니에 차고 있는 것은 곤총이나 곤봉도 못되고 겨우 국방색 플랫이었다. 그런 위신의 취약성을 커버할 셈인지 줄곧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가파른 하관과 함께 그렇게 표독해 보이는 것이었다. 점심을 먹을 때 비로소 검은 안경을 벗어놓은 그를 보니 세 사람의 부장 중 가장 마르고 유머가 없어 보였다. 점심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도 즐거웠다. 나 보기에는 하나도 요긴한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다들 남쪽에다 가족들을 두고 선발대로 도강을 했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이 자는 집과 밥만 해대는 밥집이 따로 있었다. 점심때에 맞춰 더운 밥을 해놓고 기다려주는 밥집의 식사는 반찬을 제대로 갖춘 훌륭한 것이었고 방위대 식구 외에 서에서 나온 형사나 순경이 언제나 한두 명씩 손님으로 끼었다. 밥집 아주머니는 난리가 나기 전에도 음식점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현재는 방위대 식구 밥만 해대는 것으로 얻어먹고 사는 것 같았다. 끼니 때마다 같은 반찬을 상에 안 올리려고 애쓰며 개인의 식성까지 신경을 써서 챙기려는 걸 보면 밥값은 충분하게 지불하는 것 같았다. 밥값 걱정을 안 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낯설고 눈부신 것은 최소 한도의 예절을 갖춘
식사였다. 윗사람이 먼저 수저를 든 후에 들며 맛있는 걸 서로 빼앗는 대신 권하고 천천히 씹으며 밥그릇 귀퉁이에 밥을 2숟갈쯤 남기고 수저를 놓을 수 있게 되고부터 나는 우리 식구들과 격이 다른 인간이 된 것처럼 집안에서는 툭 하면 짜증이나 부리곤 했다. 식사 비용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나로서는 알 까닭이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다. 점심만 같이 먹던 게 방위대원 신분증이 나오면서 저녁까지 그들과 함께 해결하게 되었다. 역시 같은 집에서였다. 그러니까 나는 취직이 된 게 아니라 향토 방위대 대원이 된 것이었다.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가방은 전혀 없는 자리였는데도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들어오게 됐을 뿐 아니라 집의 밥도 축내지 않게 되자 나는 졸지에 집에서 가장 높은 신분이 됐다. 아침에도 그 아귀다툼 같은 굉장한 식탁에서 슬쩍 비켜날 수가 있었다.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독상을 받았고 한두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했다. 그럴 때마다 올케는 반찬이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미안해하고 사촌 동생은 내 까만 구두를 반들반들하게 닦아놓고 동경에 찬 시선으로 내 출근을 배웅했다. 할머니는 나의 출근을 월급짜리 나간다는 복잡한 말로 표현하시면서 대견해 하셨다. 할머니까지도 12식구를 먹여 살리는 낙가마나 광주리 장수보다 제 입 하나 얻어먹는 월급짜리를 더 높이 쳐주셨다. 10식구 버는 것보다 한 식구 더는 게 낫다는 속담의 진실성에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각박한 시대 이야기다. 방위대 사람들은 다 나이 지긋하고 점잖았다. 선발대로 들어왔다는 것으로 미뤄 서울에서 급조된 단체가 아니라 이남에서 치안 상태의 구멍이 많은 전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정부 지도 하에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취지로 결성된 단체인 것 같았다. 하는 일도 우리 동네 주민들의 동태 파악과 방공 방첩에 대한 연습이나 계몽이 주였다. 주민을 수상하다고 지목하는 기준도 6.25 때 뭐 했나 하는 것보다는 원주민인가 아닌가에 더 중점을 두었고 수상하다고 해서 데려다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주시하고 접근하는 정도였다. 한강은 아직도 금기의 강이었지만 일사후퇴 후의 진공 상태와는 될 것도 아니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민간인보다는 군복 입은 군인이나 경찰, 피부 색깔이 형형색색인 유엔군들과 부대에 속한 군속들이 대부분이었다. 군속은 물론 향토 방위대원만 돼도 군복 착용이 허용됐으니까 순수한 민간인 신분의 젊은 남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젊은 여자들도 화장이 짙고 옷빛깔이 튀어서 부대 주변에 기생하는 어떤 직업을 연상시키는 여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빈집 천지여서 집이 없던 사람도 적당한 집을 골라들면 되었기 때문에 주거가 일정한 사람이 드물었고 자연히 간첩 용의자나 병역 기피자가 끼어 살기 편하게 돼 있었다. 숙부가 주목받은 것도 원주민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었고 방위대에서 원주민이면 신원을 믿어주는 것도 그런 까닭이었다. 우리 관내에 한 노인이라는 매우 교양 있어 보이는 노인이 혼자 살고 있는 집이 있었는데 내가 그 노인을 알게 된 동기가 어딘지 부자연스러웠다. 방위대에 나가서 문학소녀티를 낸 적도 없고 더군다나 대학생이라는 것은 숨기고 싶어 했는데도 감찰부장이 도서관처럼 책이 많은 집이 있으니 가서 마음대로 빌려다 보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한 노인한테 소개시켜 주었다. 도서관 갔다는 것은 과장이고 학자의 서재 정도는 되었다.
주로 불교와 역사 관계의 한서와 일본 책이 대부분이었지만 문학 서적도 꽤 많았다. 백석의 시집을 빌려다 본 것도 그 집에서였다. 주로 총무부 방에서 그런 책들을 읽었는데 창밖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의 정원수들이 그 아름다움의 절정을 이루고 있었고 복도 건너 넓은 방에선 피아노 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지고 이어질 듯 끊어지곤 했다. 성북 경찰서 순경인데 거의 매일 피아노를 치러 오는 이가 있었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라르고, 엘리제를 위하여 따위 소녀 취향의 소품을 그는 더듬듯이 조심스럽게 쳤는데 연애 소설을 들으면 그 달착지근함이 꽃향기처럼 몸으로 스며왔다. 사람들이 김순경이 미스박 때문에 더 자주 온다고 놀리는 소리도 듣기 싫지 않았다. 그 사람하고 눈길 한번 제대로 마주친 적이 없지만 그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었다. 김순경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회식에 낀 일이 없다는 것도 적절한 신비감을 유지시켜 주었다. 양옥집에서 음악을 들으며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는다는 것은 평화로울 때도 감히 상상을 못해본 꿈 같은 사치요, 평화였다. 그러나 책을 빌려올 때마다 한 노인을 소개시켜준 감찰부장이 이것저것 물어보는 통에 내가 이용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차차 책 빌리는 게 재미없어졌다. 이를테면 한 노인이 뭐 하던 사람 같냐고 부장이 물으면 나는 교수 아니었을까요? 라고 대답하고 나서 그걸 왜 나한테 묻나 이상해지곤 했다. 알고 보니 한 노인은 이 동네 토박이도 아닌데 겨울에도 피난 안 가고 이 동네에서 났고 말씨나 태도가 상당한 지식인으로 보이건만 아무리 말을 시켜봐도 가족 관계나 여태 뭐 해먹고 살아왔나가 도무지 오리무중인 게 수상해서 노인이건만 감시의 대상인 것 같았다. 그렇다고 노인이 남하고 얘기하기를 싫어하거나 말수가 적은 것도 아니었다. 노인한테 책을 빌리러 갈 때마다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건 오히려 노인 쪽이었다. 읽을 만한 책을 골라주기도 하고 내가 빌려간 책이 자기도 읽은 책일 때는 소감을 나누고 싶어 하기도 했다. 음흉한 데라곤 눈 씻고 찾아도 없는 너무 해맑은 소년 같은 노인이 의심받는 것은 그의 특이한 말하는 방법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프라이버시를 철저하게 비켜갔고 지나온 생애에 대해서는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만사 헛되도다 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나 보기엔 노인인데도 구질구질해 보이지 않고 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허무의 냄새인데 바로 그런 점이 감찰부장 같은 사람한테는 요 시찰 인물로 보이는 것 같았다. 감찰부장이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지만 그런 점 때문에 그를 경멸했고 아무리 월급 없는 월급자리가 편해도 그의 하수인 노릇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남이가 떨어졌다. 그러나 수상쩍은 사람을 그 정도로 대하는 것은 928 수워쿠의 그 기고만장하고 살기등등한 청년단에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주민의 동태 파악을 사상적인 것까지 해야 되나를 자체 내에서도 감을 못 잡고 있는 것처럼 어중간하고 유화적으로 보였다. 향토 방위대에서 누린 내 나이에 걸맞은 안정은 그러나 봄과 여름 사이의 쾌적한 날만큼이나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 서부전선은 엄마가 예언한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일전일퇴를 거듭하는 것 같더니만 또다시 한강이 남으로 피난을 가라는 후퇴령이 내렸다. 군인, 경찰, 공무원 등 필요에 의해 한강 이북에 들어와 있는 인원들이야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움직이면 되지만 천신만고 끝에 제 집이라고 찾아든 귀향민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계절이라고 하지만 또다시 집 떠나는 일은 난감하다 못해 분하고 억울했다. 정말이지 그때 한강 이북에 눌러 사는 이들은 남에서 휩쓸어 가고 북에서 휩쓸어 간 나머지 별 볼 일 없는 쭉정이들이었고 피난 갔다 남 먼저 돌아온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가진 것도 아는 사람도 생업도 없어서 그야말로 순전히 비빌 언덕이 없어서 비바람을 그을 집 걱정이라도 안 하려고 길을 쓰고 기어들어온 이들이었다. 그런 사람들한테 또 움직이라느니 차라리 6.25 때처럼 내버려두고 지네들만 후퇴를 하든지 도망을 치든지 했으면 싶었다. 겨울에 엄마가 왠지 임진강 이남까지는 쉽게 수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과 비슷한 예감으로 이번에는 전세가 불리해진 정도지 또 서울을 내줄 것 같지는 않았다. 잠시 내준다고 해도 그 치하에서 견뎌내는 것 못지않게 두려운 게 가라는 피난 안 가고 남아서 무슨 짓을 했나 의심받고 추궁당하는 거였으니까 가라고 말해주는 것도 괴로웠다. 그까지 쭉정이들 이제 좀 그만 들까불리고 싶었다. 분하다 못해 생각할수록 억울한 것은 일사후퇴 때 대구나 부산으로 멀찌감이 피난 가서 정부가 환도할 때까지는 절대 안 움직일 태세로 자리 잡고 사는 이들은 서울 쭉정이들이 북으로 남으로 끌려다닌다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들의 피난살이 고생만 제일인 줄 알겠거니 싶은 거였다. 부산, 대구 피난살이 고달픔이 유행과 가락에 매달려 천년을 읊어댄데도 어찌 서울살이의 서러움에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왜 그렇게 억울한지 몰랐다. 부러웠기 때문일 것이다. 상처가 아물고 가끔 걷기도 하는 오빠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해줄 게 없었다. 아무도 드러내놓고 그 말을 하진 않았지만 상처에 심을 갈아 끼우는 일보다 더 큰 일은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이었다. 노모에게 그런 시중까지 시키기가 얼마나 민망한 노릇이었을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동안 오빠가 꼭 변소 출입을 할 수 있을 만큼 걷게 된 것은 치유라기보다는 그의 강력한 의지의 한계 같은 것일 수도 있었다.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환자가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되었을 때 가족들은 그 꿈 같은 해방감 때문에 환자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하는 수가 있다. 그렇다고 오빠가 잊혀진 존재가 됐단 소리는 아니다. 한 끼라도 굶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은 오빠를 배고프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모두의 비장한 각오와 다를 바가 없었다. 더 잘 먹여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가끔 날달걀을 깨뜨려서 입에 넣어준다든가 어쩌다 상에 오르는 간 고등어를 서로 밀어 한 번 상에 놓을 걸 두세 번 더 놓게 하는 정도의 배려가 최선이었다. 도남동 집으로 돌아온 후 또 피난 가라는 영이 내리기까지 사건이 많고 나날의 생존이 고생스러워서 여러 날이 간 것처럼 느껴질 뿐 오빠가 잃은 피를 다시 생산해내기는커녕 남은 피를 말리면서 생존을 유지하는 것처럼 나날이 더 창백해지는 게 눈에 띄었다. 걸음도 하도 열심히 연습하니까 겨우 대문간까지 나갈 수 있게 됐지만 한 발 한 발을 옮길 때마다 흘리는 비지땀과 결사적인 표정을 보고 있으면 그만, 제발 그만 소리가 목구멍에서 경련을 일으키곤 했다. 그런 오빠가 피난길에 나선다는 것은 겨울에 총 맞은 즉시 피난 가는 것보다 더 무모한 짓이었다. 숙분에도 남겠다고 했고
나도 식구들과 함께 남을 작정이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편했다. 나는 동료들이나 방위대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한테 여분의 식량이 있으면 나한테 기증하고 떠나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교섭 중이었다. 그렇게 떠들어대는 것은 피난을 안 가겠다는 간접 표현도 되었다. 그러나 피난 체제로 돌입한 방위대에서 그런 소리는 왠지 튀었고 말조심하라는 충고까지 받았다. 가족이 없는 대원들은 단체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단체 행동의 편의를 내세워 문호를 개방했다. 낯선 젊은이들이 속속 합류해 오는 걸 보면 이번에도 또 젊은이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 방침인 것 같았다. 같이 피난 가기 위해 합류한 대원 중에는 정근숙이라는 나보다 한 살 위인 언니도 한 명 있었다. 한 살 위라는 걸 몰랐더라도 언니라고 부르고 싶게 믿음직스럽고 푸근하게 생긴 도남동 토박이었다. 가족이 같이 피난 갔지만 남쪽은 친척이라고는 없는 순전한 타양이라 노부모의 생활이 도무지 안정이 안 돼 모시고 오려고 서울 형편이 어떠한가 보러 왔다가 다시 피난민 신세가 된 거였다. 여러 남매 중 막내라고 하는데 가족 선발대가 되어 단신 한강을 넘을 만큼 여장부다운 데가 있었다. 여태껏 모호하던 향토 방위대의 임무가 다시 시국이 불안해졌을 때 젊은이를 싹 쓸어가는 데 있었구나 싶게 활기를 띠었다. 특히 총무부에서는 영문과 국문이 함께 든 신분증과 완장을 만드느라고 바빴다. 도장은 네모난 직인이 있었지만 인쇄소가 없었으니까 그럴듯한 신분증을 만들려면 활자처럼 글씨를 쓰는 특수한 솜씨가 필요했다. 총무부장이 그런 일을 썩 잘했다. 완장도 향토 방위대라고만 썼을 때보다 로컬 디펜스 파티라는 영문이 주가 되고 한글이 작은 글씨로 괄호 안에 들어가니까 한결 권위가 있어 보였다. 그런 일을 거들면서 내가 피난에서 빠지기가 점점 어렵게 돼 간다는 걸 느꼈다. 내가 경찰에 의해 이곳에 맡겨졌을 때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다는 본색까지 남의 입초시에 오르내리는 수모를 참아내야 했다. 그래도 대놓고 강요를 못하는 것은 거동이 불편하고 피골이 상접한 오빠를 핑계댈 수 있어서였다. 나는 겨울에 인민위원회에서 일할 때하고 너무도 상황이 비슷해서 문득문득 지금 어느 쪽 세상에 살고 있는지 헷갈리려고 했다. 그러나 진짜로 진땀날 일은 집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눈치챈 오빠가 자기도 피난을 가겠다고 우겼다. 피난을 갈 수 있게 된 건 잘된 일이라고 했다. 남으로 피난을 갔다 와야만 비로소 떳떳해질 수 있는 몸인데 다시 전세가 불리해져 피난을 가라고 하니 얼마나 잘된 일이냐는 거였다. 특사로 풀려나게 된 무기수도 그렇게 감지덕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그놈의 피난이 문제였다. 피난하고 우리 집안하고 도대체 무슨 악연이 졌기에 이렇게 붙어 다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온 집안 식구가 힘을 합해 오빠의 이성에 호소했다. 우리는 남쪽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가진 돈도 없다. 오빠의 건강 상태는 겨울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먼 길을 걸을만 하지 않다. 또 겪어보니 북쪽 정부도 남쪽 정부도 얼마 남지 않은 쭉정이들을 겁주기보다는 달래거나 치지도외하는 경향이더라. 더군다나 이번엔 식구들도 여럿이 모여 있으니 서로 의지가 돼 아무리 어려운 세상도 견디어내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다. 이런 뻔한 얘기를 왜 그렇게 구구절절 정성을 다해 호소했을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단숨에 윽박질러 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오빠는 더 기막힌 소리를 했다. 우리가 왜 남쪽에 연고자가 없냐면서 천안에 있는 처갓집으로 가겠다고 했다. 지금 올케의 친정이 아니라 오빠의 죽은 전처의 친정이 천안이었다. 오빠하고 그 여자와의 연애와 짧고 애틋한 결혼 생활을 우리 가족은 다들 가슴 아파했지만 이젠 지난 일이었다. 보통 지난 일하고는 달리 없었던 것과 다름없는 철저한 과거사였다. 우리가 모질어서가 아니라 건강하고 음전한 여자와 재혼해서 자식 낳고 원만하게 사는 걸 지켜보는 시집 식구로서의 의무였다. 오빠가 재혼할 때 속이고 한 건 아니었다고 해도 우리는 초혼의 자취를 집안에서 말끔히 없애려고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썼었다. 그건 오빠의 마음속까지 그렇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었고 새 식구에 대한 따뜻한 배려였다. 그러나 오빠는 한 번 그 말을 꺼내자 올케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꼭 그러고 싶다고 애원하다시피 했다. 천한 소리에 엄마가 펄쩍 뛰자 오빠는 거기라는 말로 지명을 대신했다. 나는 거기라는 말이 더 싫었다. 오빠가 유화적인 덜임을 뚝뚝 떠는 것 같아 닭살이 돋으려고 했다. 농사를 지으며 양식 걱정 없이 웬만큼 사는 남쪽 시골에서는 서울 피난민 지닥거리에 기둥뿌리가 흔들릴 때였다. 사돈의 팔촌까지 줄줄이 들이닥쳐 추녀 끝까지 내줘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딸이 죽은 후 소식이 없던 사위가 새로 장가들어 얻은 처자식을 거느리고 병들고 가진 것 없는 거지꼴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도 오빠는 그러고 싶다고 했다. 오빠의 소원은 피난을 가고 싶다 해서 그냥 거기 가고 싶다로 바뀌었다. 하도 말 같지 않아서 그냥 그러다 말려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우리 식구는 오빠가 말을 더듬을 때보다 더 놀랍고 당혹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마치 첫사랑의 순하기를 동경에 맞이 않는 소년 시대로 퇴영한 것 같은 오빠의 막무가내의 순진성은 우리 식구를 더할 수 없이 절망스럽고 비참하게 만들었다. 오빠는 깊이 병들어 있었다. 걷는 게 기적으로 보일 정도로 어디가 어떻게 잘못돼가고 있는지 진찰 한번 못 받아본 채 망가져가고 있었다. 거기 가고 싶다도 육체가 극도로 쇠약해졌을 때의 인간 심층의 불가사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나는 그 정도도 너그럽지가 못했다. 여태껏 오빠가 생각해낸 식구들을 못살게 구는 방법 중 가장 유치하고 더리고 졸렬한 응속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게다가 옳게 하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할 때 잔인하긴 또 얼마나 잔인한 응석인가. 거기 그 집에서 추녀 끝이라도 내준다 해도 남편의 전처의 노부모 앞에서 올케의 운신의 폭을 생각할 때 도대체 그녀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천덕꾸러기의 치욕을 감내해야 하나. 나는 내가 그걸 보는 것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안 보는 게 수라고 생각했다. 그건 옳게 하고 나 사이의 돈독한 우정으로도 극복이 안 되는 내 천성의 이기심이라 해도 어쩔 수가 없었다. 내가 옳다는 게 하도 자신만만해서 변명 따위도 하고 싶지 않았다. 암만 해도 너희 오래비 안에 몹쓸 헛것이 들어앉았는가 보다. 재증이 아니야. 오죽했으면 엄마까지도 이렇게 탄식했다. 헛것 소리를 들으니 명서가 파주로 나를 찾아왔던 생각이 났다.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아직 아무한테나 말하지 않은 채였다.
오빠가 거기 천안에 나타난다는 것은 그쪽 옛 사돈한테는 내가 당한 명서의 방문보다 더 비현실적일 터였다.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 식구들의 엄혹한 현실은 그 비현실에 무력했다. 너는 거기까지 우리를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엄마가 나에게 자유를 주었다. 엄마는 천안 사돈집에 가는 것만은 딸이 100번 죽었다 살아나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꿰뚫고 있었다. 숙부가 튼튼한 리어카를 한 대 구해다가 오빠하고 아이들을 편안하게 실을 수 있도록 개조하고 바퀴와 손잡이 등을 손보았다. 나는 그런 일을 거들면서 6 식구에서 내가 빠진다는 게 나머지 5 식구에게 얼마나 인정머리 없고 부도덕한 짓이라는 게 마음을 철썩철썩 때리는 것 같아 휘청거렸다. 오빠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거기만 안 간다면 나도 식구들과 피난길을 함께 하겠노라고. 리어카체를 옳게 혼자서 잡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내 젊은 힘이 없어서는 안 될 때가 어찌 리어카체뿐이겠느냐고. 노인과 어린 것들과 병자를 무슨 짓을 해서든지 먹여 살려야 한다는 가혹한 책임을 어떻게 젖먹이가 딸린 올케 혼자의 어깨에 실을 수가 있겠느냐고 오빠를 설득하고자 했다. 너희 언니도 이미 양해한 일이야. 너희 언니는 흔쾌히 승낙했다. 너 그리고 내가 왜 리어카를 타냐? 끌면 끌지. 한꺼번에 많이는 못 걸어도 쉬엄쉬엄 걸어가면 대구 부산도 갈만하다. 그러면서 종아리를 걷어 보였다. 말라붙어 소금 버켓처럼 비듬이 돋은 종아리를 마치 기름진 알통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는 꿈꾸고 있었다.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그가 여자의 얼굴에 피어난 복사꽃 같은 요요함만 보고 그 안에 번창하는 고약한 병균에는 눈멀어 열병처럼 사랑하고 그녀의 청대 같고 관옥 같은 새 신랑이 되어 거기로 신행을 갔을 때 거기서 대대로 행색깨나 하고 살던 처가 친족들과 늙은 장인 장모가 그를 얼마나 환대하고 예뻐했을까는 보지 않아도 본 듯했다. 그도 설마 거기가 그때와 같은 은소반이 되어 그를 떠받들어 주기까지는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지독스레 모진 난리통에 또 한 번 휩쓸리게 된 공포감으로부터 출구가 돼주고 있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가 없었다. 그걸 일찍언이 인정하고 체념한 올케가 존경스러웠다. 너도 피난을 가도록 해라. 한 번은 남쪽으로 피난을 갔다 와야 떳떳해질 수 있다는 건 너희 오래비 말이 옳을 것 같다. 다만 피난 못 간 죄로 번번이 얼마나 당했냐. 그러니 여기 남아있을 생각 말고 방위대 사람들하고 같이 피난을 가도록 하렴. 다시는 주목받을 짓은 하지 말자꾸나. 근숙이도 같이 간다니 남자들 틈에 달랑 계집애 혼자 끼워 보내는 것보다는 한결 안심이 된다. 엄마는 그러면서 내 피난 보따리를 따로 챙겨 주었다. 은수저하고 비단 옷감이 몇 벌 든 전번에 북으로 갈 때 싸준 것과 같은 거였다. 그때 우리는 그걸 하나도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도로 가지고 온 것이다. 우리 식구는 향토 방위대가 떠나기로 한 날보다 하루 먼저 떠났다. 그들의 목적지가 거기라는 걸 빼고도 우리 식구의 피난 행렬은 남루하다 못해 기괴해 보였다. 여태껏 엄마의 자존심의 방패가 돼주었던 싱거 미싱 대가리도 그 울퉁불퉁한 모양을 옷보따리 사이에서 비죽대고 있었다. 미싱 대가리가 재산 목록 1호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해서 창피할 건 하나도 없었다. 오빠가 버젓이 그 사이를 비집고 올라앉음으로써 우리 식구의 피난 행렬은 아무래도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의 짓 같지가 않았다. 숙부가
한 강가까지 배웅하기로 했다. 나는 그것도 안 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눈앞에서 눈으로 배웅하는 것도 차마 오래 하지를 못했다. 나는 안으로 뛰어들어와 찢어지고 있는 게 마음이 아니라 육체의 어딘가 같아서 여기저기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겨울에도 우리 식구는 둘로 나뉘었지만 그때는 나님을 통해 더욱 견고한 결속감을 맛보았었다. 희생에 따르는 만족감도 나쁘지 않았다. 이번엔 그럴 수가 없었다. 혼자서 떨어져 나왔다는 외로움 때문만이 아니었다. 순전히 내 이기의 결과라는 게 두려웠다. 이번에 찢긴 상처는 생전 피 흘리는 지독한 형벌을 못 면할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향토 방위대 대원과 합류해서 피난을 떠났다. 방위대에선 다들 나를 데리고 떠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겨줬지만 특히 근숙이 언니가 좋아했다. 그럭저럭 20명 가까운 젊은이가 대원의 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단체 행동을 했다. 단체 행동을 해보니까 왜 갑자기 대원이 불어나고 방위대가 권위가 있어졌는지 알 것 같았다. 한강 다리가 끊어져 없을 때라 배를 타고 건너야 하는데 배 얻어 타기가 쉬운 게 아니었다. 한남동 나루에는 피난 가려는 사람들이 백전치듯 집결해 있어 그동안 서울 인구가 얼마나 불어났는지를 실감케 했다. 도강이 어렵다는 건 남쪽에서 북쪽으로 건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피난을 가라고 부추겨만 놓고 한강 이북에서 이남으로 가는 것도 되게 까다롭게 굴었다. 도처에서 신분증을 조사했고 특히 배 타는 순서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시민증 외의 신분증을 갖고 있는 게 유리했다. 헌병이나 경찰의 검문이 잦은 것은 행여 피난민을 가장한 적의 오열이 섞여 있을까봐 그런다는 거였다. 오열이란 생소한 말은 들을수록 무슨 뜻인지 감은 잡혀갔지만 기분은 나빴다. 한강 이북 사람은 쭉정이 취급 아니면 오열 취급을 하지 못해 하는 게 한강 이남 사람만 아끼고 보호하려는 처사처럼 보여서 배알이 꼴리기도 했다. 그럴수록 어서 한강 이남 땅을 밟아보고 싶다는 조바심이 일기도 했다. 그런 부질없는 조바심 말고는 걱정할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내 짐은 소풍 갈 때일 6색 무게밖에 안 됐고 단체 행동은 검문을 당할 때도 한 사람이 대표로 해결을 해주니까 편했고 배편을 교섭하는 것도 대원들은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었다. 돈 한 푼 안 걷었는데도 노숙하는 동안 식사는 인근 밥집에서 날라다 주었다. 걱정할 거라곤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게 나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간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게 아니었다. 숙부말로는 오빠네는 영등포로 통하는 가교로 건너도록 했다는데 건네주기까지 한 것은 아니니까 우리보다 앞서 이남 땅을 밟았는지 아직인지는 짐작이 안 됐다. 나의 식구들 생각은 걱정이나 불안이라기보다는 상처였다. 남이 보면 놀라 자빠질 것 같은 징그러운 상처만 남았어 근숙이 언니한테도 털어놓지 않았다. 나는 짐짓 명랑하게 굴었고 툭하면 큰 소리로 깔깔대기를 잘해서 단 하루 만에 애교 덩어리라는 별명을 다 얻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애교 덩어리는커녕 애교가 있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는 위안이 얼마나 철저하게 겉다르고 속다르게 굴었으면 그런 소리를 다 듣게 되었을까. 나중까지도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자신이 혐오스러워지곤 했다. 노숙한 다음 날도 오후에나 한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
우리 대원을 겨우 한 배에 다 태울 수 있는 크지 않은 배였다. 배에서 내려서 첫 번째 디딘 땅도 탈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모래사장이라는 게 이상했다. 딴 대원들이 덤덤한 태도도 이상스러울 정도로 나 홀로 동경에 마지 않던 이남 땅이었다. 마침내 이남 땅이었다. 그날은 멀리 가지 못하고 말죽거리에 있는 농가를 얻어서 밥도 시켜 먹고 잠도 잤다. 한 방에서 폭에 자다시피 했는데도 어찌나 곤히들 잤는지 다음 날 한나절에나 길을 떠날 수가 있었다. 다음 날은 용인의 산골에서 묵게 되었다. 왜 그런 길을 들었는지 알 수 없는 첩첩 산중이었다. 그런 산골에도 집집마다 피난민들로 방이 차 있어서 가까스로 거적을 깔고 드실 수 있는 헛간밖에 못 얻었다. 그러나 식사는 푸짐하고 넉넉했고 내가 따로 걱정할 게 없이 저절로 입안에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랐다. 자고 깨니 어젯밤 남자들은 흉흉한 마을 소문 때문에 교대로 보초를 섰노라고 하면서 연방 선하품들을 했다. 흉흉한 소문이란 고개 너머에 있는 분교의 주둔에 있는 외국 군인이 언제 색시서리를 하러 나올지 모른다는 거였다. 피난민 중에도 원주민 중에도 심심찮게 당하는 이들이 생겨날 만큼 이 근방에선 이 동네가 가장 그 방면의 취약지구라고 했다. 만약 그들이 그런 목적으로 들이닥치면 어쩔 셈으로 보초를 섰느냐고 했더니 깔든지 베고 눕는 한이 있더라도 이 범강장다리 같은 남자 20명이서 여자 둘을 감추지 못하겠느냐고 했다. 지켜주겠다가 아니라 겨우 감춰줄 계략이나 짜면서 범강장다리를 자처하다니 픽 하고 서글프게 웃고 말았지만 내가 모르는 동안도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은 여간 고맙지가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 수원서는 단박 대원이 반으로 줄었다. 연고지나 가족이 있는 곳을 찾아 목적지를 달리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밤마다 물집을 따가며 온양에 이르렀을 때는 다들 뿔뿔이 헤어지고 총무부장하고 근숙이 언니하고 나하고 3사람밖에 남지 않았다. 온양은 총무부장의 연고지였고 우리는 끝까지 향토 방위대의 사람을 맡고 있는 총무부장을 따라다님으로써 밥 걱정, 잠자리 걱정을 안 하려 들었다. 그가 쓰는 비용이 공금인지 찬조금인지 그의 개인 돈인지도 구태여 알려들지 않았다. 알아봤대짜였다. 그는 친척 집으로 가면서 변두리에 있는 움막을 겨우 면한 오막살이에다 숙식을 함께 제공해 줄 것을 조건으로 우리를 맡겼다. 아마 최소한의 경비가 드는 곳을 물색한 것 같았다. 얼마간의 선금을 치르는 것 같았지만 근숙이 언니하고 둘만 남자 졸지의 운명이 풍전등화가 된 것처럼 불안했다. 근숙이 언니는 며칠 안 있어 그 집이 땅꾼 집이라는 걸 알아냈다. 부엌과 안방과 윗방과 헛간과 또 방 한 칸이 일자로 나란히 붙은 그 일자집은 툭 터진 마을을 등지고 답답하게도 골목만한 공간을 사이에 두고 시뻘건 단해를 드러내고 진입해 있는 동산에 면하고 있었다. 그 시뻘건 낭떠러지에는 이 집 부엌문과 마주보게 굴이 하나 뚫려 있었다. 일제 때 뚫어놓은 방공호가 서울에도 많이 남아 있을 때였다. 다시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방공호가 가까이 있다는 게 든든하면 든든했지 조금도 이상스러울 게 없건만 호기심 많은 근숙이 언니가 그 굴 안에 들어가 본 모양이었다. 굴 속은 젖은 인죽연천이 휘감기듯이 기분 나쁘게 섬뜩하고 눅눅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오지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 중 하나의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서 서리서리 또아리를 들고 있던 뱀이 반짝 고개를 고추 세우고 혓바닥을 날름대더라고 했다.
근숙이 언니는 재미삼아 한 얘기였는데 나는 소름이 쫙 끼쳤다. 밤에 자다가도 징그럽고 차가운 게 스치고 지나간 것 같은 환각 때문에 소스라치거나 비명을 지르곤 했다. 문 밖에 깜둥이가 색시서리를 하러 왔다는 것보다 더 끔찍했다. 여름이기에 망정이지 겨울이었으면 도저히 못 견디었을 것이다 싶게 문짝의 이음새가 허술하고 구들에 쥐구멍이 많은 것도 불안했다. 근숙이 언니는 자기 전에 나 보란 듯이 쥐구멍을 양말짝으로 틀어막았지만 뱀의 휘감기는 악몽은 좀처럼 가라앉질 않았다. 소스라쳐 눈을 뜰 때마다 근숙이 언니가 나를 보듬어 안고 등을 토닥거리며 괜찮아 괜찮아 독사도 땅꾼 집에선 맥을 못 춘단다 라고 나를 달랬다. 뱀들 때문에 나는 점점 근숙이 언니한테 의존적으로 돼 갔다. 뱀의 살갗은 차디찰 것이라는 선입관이 있어서인지 근숙이 언니의 따뜻한 살이 닿아야만 잠이 오곤 했다. 날은 점점 더워오는데 근숙이 언니는 숫째 밤새도록 나에게 팔베개를 내주었고 다음 날은 그 팔을 주물러 달라곤 했다. 그러나 땅꾼 여편네가 우리한테 신랑각시 노름하냐고 야한 웃음을 웃고 나선 우리의 관계도 부정을 탄 것처럼 깨적지근해지고 말았다. 이젠 안 무섭다고 땅꾼 집의 두엄더미 같은 요떼기나마 떨어져 깔고 자다가도 어느 틈에 근숙 언니의 팔이 하나는 내 머리를 받쳐주고 하나는 내 가슴을 따뜻하고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걸 느꼈을 때는 안심스러우면서도 언니가 나를 끌어당긴 것일까? 내가 언니한테 파고든 것일까? 심각하게 고민이 되곤 했다. 동성끼리건만도 피부적인 접촉의 쾌감에는 멀고 어렴풋하지만 확실한 죄의 예감 같은 것이 있었다. 내 인생이 엉뚱한 방향으로 추락하고 있는 느낌이 들 때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 탓이 하고 싶어지곤 했다. 엄마가 끝까지 나를 끼고 돌지 않고 놓아준 게 야속했다. 식구들 그늘에만 있었으면 이 지경이 안 됐을 텐데 하는 원망은 식구들 그리움과 다르지 않았다. 총무부장한테 사육당하고 근숙이 언니한테 위무받고 있는 처지가 차츰 느글느글해지기 시작했다. 갈 때까지 간 게 아니라면 방향을 틀고 싶었다.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선 이놈의 땅꾼 집을 면해봐야 알 것 같았다. 나는 그걸 언니하고 의논할 수 있는 꼬투리를 만들기 위해 그 집에서 해주는 모든 음식이 느글느글하다고 했다. 그건 사실이었다. 그 집에서 직접 뱀탕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근숙이 언니가 굴 속에서 본 게 틀림이 없다면 이 집 사내가 굴 속을 드나들 때 메고 다니는 누런 자루 속에 아마 뱀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 남자는 뱀을 잡기만 하지 죽이거나 끓이지는 않는 게 분명한데도 이 집 뚝배기들은 모조리 뱀 기름에 찌든 것처럼 덮개가 앉아 있었고 그 덮개는 음식마다 우러나 비위를 뒤집고 있었다.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중 끓이거나 삶지 않은 건 김치밖에 없었는데 그 김치라는 게 서울서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시금치 김치였다. 느글거리기로 말하면 고춧가루를 넣는 둥 마는 둥 질펀하게 담근 시금치 김치가 으뜸이었다. 언니, 우리 여기서 도망가요. 더 시골로 가서 헛간이나 추녀 끝에서 자는 한이 있어도 이 집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걸 양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운수가 좋으면 품을 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붙든다고 도망을 가자니? 아무리 내 비위에 안 맞아도 총무부장이 주고 간 밥값을 다 채울 때까지는 참아야 해. 그게 총무부장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지만 시방 우리 처지가 어디 그런 까탈을 부릴 처지니? 근숙이 언니는 차근차근 옳은 말만 했다. 그래, 언니 말이 맞아. 나는 이런 고생해서 싸. 만약 어디 가서 품이라도 팔아서
이것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으면 난 더 못 견딜 거야. 그런 걸 바라고 있다는 것조차 천벌받을 심보야. 왜 그런지는 언니 몰라도 돼. 나는 무안한 김에 횡설수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주절댔다. 그날 근숙이 언니는 나를 데리고 온양 시내로 나갔다. 시장 구경도 하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개천물에서 몸도 씻고 자잘한 빨래도 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시장 모퉁이 떼약볕 아래 쭈그리고 앉아서 수수 부꾸미를 사 먹었다. 차진 꺼풀 속에 사카린을 듬뿍 친 앙꼬가 혀를 녹일 듯이 감미로웠다. 햇볕과 화덕의 열기 때문에 몸이 녹아 땅으로 흐르는 게 아닐까 싶게 심한 비지땀이 흘렀다. 수수 부꾸미의 맛있음과 철 잃은 더위의 괴로움이 두 줄기의 철로처럼 서로 헷갈리지 않고 제각기 또렷한 게 끔찍했다. 근숙이 언니가 수수 부꾸미 값을 냈다. 근숙이 언니 주머니 사정은 나보다 넉넉하다는 걸 눈치로 알고 있었다. 그녀의 성품의 여유로움도 그런 주머니 사정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아 부러웠다. 수원에서도 그녀는 먼 길을 걸으려면 당분 보충이 필요하다며 꽤 많은 엿을 사다 전 대원에게 나누어 준 적이 있었다. 그래 그런지 피난민이 통과하는 길가에 가장 많은 장수가 엿장수였다. 여러 사람한테 고루 베푸는 것 말고도 그녀는 구매구매 나한테만 잘해준 적도 많았다. 그러나 나는 그녀에게 일방적으로 신세를 지면 질수록 그녀를 지독한 구두쇠라고 여기고 있었다. 가짜는 자존심 때문에 배은 망덕도 주저하지 않았다. 밥값이 떨어지기 전에 총무부장이 나타났다. 조마조마하던 차에 어찌나 반가운지 몰랐다. 그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이번엔 서울을 내주지 않고 위기를 넘긴 것 같다고 하면서 피난을 안 나와도 좋을 뻔했다고 했다. 극소수만 남겨놓고 철수했던 경찰이나 관공서의 필요한 인원이 다시 속속 서울로 복귀하고 있고 일반 시민의 도강은 여전히 금지돼 있지만 몰래 건너는 방법도 새록새록 개발되고 완화되어 다시 한강 이남의 강가가 도강을 엿보는 피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시국 소식이었다. 어쩜 그런 소리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지 부장의 너부죽한 입술을 쥐어 뜯어주고 싶었다. 물론 우리를 오라가라 하는 사람은 부장 따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일 것이다. 그 높다란 결정권자는 알기나 할까? 우리 오빠처럼 죽음을 무릅쓰는 피난도 있다는 것을. 하긴 숱한 젊음이 조국 수호에 아낌없이 목숨을 거는 마당에 고작 피난을 기사회생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인간의 존재는 벌레만도 못해 보이겠지만 이번에도 얼마간의 하숙비를 땅꾼집에 맡기고 떠난 총무부장은 우리가 그만큼을 다 살기도 전에 나타났다. 그는 전보다 더 풀이 죽어 보였다. 향토 방위대에 해산령이 내렸다는 거였다. 나는 그때까지도 그 단체의 존재 이유나 돈줄에 대해 무지했고 물론 소속감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가 그가 취한 후속 조치에 비로소 우리 신세가 끈 떨어진 뒤용박이 됐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는 땅꾼 마누라와 어렵게 실랑이질을 해서 선불한 하숙비를 몇 푼 거슬러 받아 우리에게 주면서 그것으로 자기 책임은 끝났음을 선언했다. 그는 온양에 남아있을 모양이었다. 우리한테는 남아있으라고도 서울이나 딴 데로 떠나라고도 안 했다. 우리가 어떻게 되나 보다는 이제부터 책임을 안 져도 그만인 관계라는 걸 분명히 해두는 게 그에게는 더 중요했을 것이다.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했는지 서로 연락할 일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오라고 그가 묵고 있는 곳의 주소를 일러주고 갔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